시진핑이 3년임이 됨으로써 오히려 서방 세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혹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에 그 당대회 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게 관련 주식들 엄청 좋아질 겁니다. 네,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정말 중국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보셨어요? 저도 기사로만 계속해서 기사로만 날라들어가지고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교수님과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가 되었고 네. 시진핑 3년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글로벌 경제에 어떤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아마 혹시 중국에 관심 갖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결과적인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당이에요. 유일한 당이잖아요. 네. 한국은 야나여나 박아가며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그냥 공산당이 집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당 독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어쨌든 집권당인데 거기 이 당을 이끌어가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7명입니다. 그걸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7명이 중국은 집단용도 체제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고 7명이 끌어가요.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이렇게 표현해요. 7명이거든요. 거기 거기 공산당 총서기가 시진핑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6명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총리, 국무원 총리, 한 명은 중앙규율검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당원을 감시하는 기구예요. 그걸 당규율검사위원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 서기, 이번에 그 리 씨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6명 중에 지금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 명은 중국은 그 매년 양회라는 거 들어봤죠? 네. 양회가 열어서 올해는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 두 개 회가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하나는 중국 정치협상회의거든요. 여기 각각 위원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6명 중에 한 명은 위원장이 해요. 이번에 쩌러지라는 사람이 그 위원장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해요. 그게 이번에 그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거기 또 정치협상회 주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명이 시진핑은 총석이, 나머지는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나머지 한 명은 부총리 합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7명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총석이, 나머지 6명은 하나는 총리, 하나는 전국인민대표위원장, 하나는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하나는 국무원 부총리, 하나는 이제 말한 대로 정치협상회 주석, 이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기구를 이 7명이 각자 맡아가지고 중국을 쫙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되게 중요한 회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20차가 열린 거거든요. 네. 1차는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1차 열렸고 지금 거의 100년, 작년에 10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년마다 열리니까 거의 20번째 되죠. 그래서 네. 이번에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 20차 대회가 열려서 시진핑이 원래 관례대로 하면 한 2번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3년임. 그러니까 역대 이래 모태똥과 등소평 빼고는 지금 처음입니다. 원래는 10번 하고 나가고 10번 하고 나가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3년입이 됐다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진핑, 이번에 그 7명이 상무위원 구성을 봤더니 시진핑 빼고는 6명이 다 우리가 중국어로 시자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친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무위원 구성이 돼서 이제는 확실하게 앞으로 중국은 시진핑이 당의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끌고 가는 그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확실히 그런 3년인의 기반을 확실히 견고하게 다졌죠. 다진 건 이제는 맞고. 완전 자기 중심으로 다져놨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이 글로벌 경제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고 오기로는 일단 오늘 촬영일 당일 홍콩 증시가 급락했거든요.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자금 이탈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혹시 그 뉴욕 타임즈에 올라온 그 칼럼이 있는데 네. 시진핑 고마워요. 그 뉴스에서 들었죠. 그, 본 것 같아요. 예, 네.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가 네. 그 이번에 그 당대회 결과를 보고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어요. 시진핑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뜻이 이런 거예요. 시진핑이 3년임이 됨으로써 오히려 서방 세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그 전에 등소평이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이 밸류체인에서 우세를 차지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고 세계 2위 국가로 왔고 이제는 기술까지 막 세계 첨단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막 서방 세계가 떨 정도로 성장해 왔는데 그래서 미국이 막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제는 네. 막 중국을 이집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가면 너무 무서운 중국이었는데 네. 시진핑이 3년이면 중국을 폐쇄 국가로 끌고 가고 좀 극좌쪽으로 끌고 가면서 오히려 개방보다도 국가 안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나가지 이렇게 더 폐쇄적으로 가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도록 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서방 세계를 도와주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여러 번 미국 패권에 도전한 나라들이 다 좌절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같은 게 또 뭐 GDP 한 70% 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역시 시진핑이 3년임으로 이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래서 땡큐 시진핑 뭐 이런 칼럼니스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은 어떻게 보냐면 시진핑이 3년임 한다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는 경제 발전보다도 국가 안보 중심으로 가고 모든 걸 국가 안전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통제를 더 강화할 거고 이러면 글로벌 500대 기업이 다 중국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상해 봉쇄 2개월 한 데서 보다시피 이거는 기업이 어떻게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 의사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간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언론에. 네. 그래서 글로벌 IB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증시에 결국 표현이 되고 특히 홍콩이 원래는 과거 영국 식민지할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무슨 국가 이런 자본주의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중국의 97년에 수복해 오면서 어서는 완전히 체제가 중국 체제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의 가장 큰 업적을 홍콩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 됐다라는 거를 가장 큰 또 업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글로벌 IB들은 와 이게 이제는 뭐 공산당 이제 홍콩까지 이제 거의 뭐 중국 본토식으로 하네 이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우려가 시장에서 네. 지금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때 나오셔서 네. 당대 이후로도 이 제로 코로나 그 네. 봉쇄 정책 푼다는 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실제로 이번에 맞아요. 당대 진행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 정책 고수한다고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경제 계속해서 안 좋은 거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서 저 정책을 격리 안 해야 이래 왜냐면 저는 중국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한중 협력과, 그리고 또 제 자체로도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에 자주 가서, 또 중국 학자들하고, 본토 학자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토 학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 거시경제나 또 이런 뷰를 어떻게 보는 건지, 이게 계속 소통이 되고, 또 만나가서 얘기 나누는 거랑 온라인으로 얘기 나누는 게 다른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얘기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에서 나눈 얘기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네. 완전히 이렇게 실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학술 교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격리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어떻게 격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번 나오는 거 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투자, 수출, 그리고 지금 이게 격리하면 소비가 타격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10번 나갈 것도 사람 그렇잖아. 나갈 때마다 검사를 하고 또 잘못하면 어느 마트에 가는데 갑자기 그 마트를 다 봉쇄해버리고 못 나오면 또 격리당해야 돼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려가 있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잖아. 안 나간다는 거는 돈 안 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온라인에서 쓰는 소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가다 보면 지하철도 타게 되고 또 지나가다 안 살 것도 사게 되고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가장 크게 소비는 중국 경제의 60, 70% 차지하거든요, 이미. 그리고 투자, 수출인데
지금 어제는 다른 나라 가서 정상화로 가면 수출도 원래는 코로나 기간에 중국이 수출이 가장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정상 회복하면서 상당 부분이 이제는 또 다른 나라로 오더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수출도 사실 이제는 성장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럼 정부 투자로 가야 되는데 정부 투자하고 싶어도 어디가 일하는 사람 구해와야 되잖아요. 정부 투자라고 해도 네.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으면 일할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또 투자도 영향받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번에 3분기 데이터는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네. 예상치보다 네. 뭐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네, 기도를 해야죠. 잘 되기를. 네, 왜냐면 중국이 잘 돼야 네. 다 잘 되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네. 중국을 떠나서 이제는 뭐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몇 개 없어요. 폐쇄 국가 아니면 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 세계 190몇 개 나라들하고 전 세계 190개 넘는 나라가 다 중국을 제1수출국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도 제1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중국하고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이 지금 안 좋으면 다른 나라는 본의 아니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중국이 정상화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우려스럽긴 하죠. 근데 이번 3분기 데이터로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 뭐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데이터는 잘 나왔다. 네, 다행히. 다행히. 네, 근데 네.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대만 무력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 진짜 현실화 된다면은 네. 완전히 글로벌 경제나 자산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워딩을 이번에 20대 당대 시진핑 주석의 워딩을 보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규명해요. 대만 수복은 중국 국내 문제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제1 원칙은 뭐냐면 평화적으로 수복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제일 원칙. 네네. 평화적으로 수복하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의 문제다. 표현이에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네. 우리 거니까 우리 스스로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기본 방법이다. 但是 중국어로 但是라는 게 한국어로 그러나. 그러니까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나 뒤가. 중국도 但 뒤에 게 만약 외부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우리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미국에 경고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쓸데없이 이렇게 뒤에서 뭐 하듯이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내내 왈가왈부할 경우에는 우리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경고성 발언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말 뭐 대만 수할 때 전쟁하겠다. 네. 뭐 그건 아니고 중국의 입장에도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대만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반도체 생태계를 가장 잘 구축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1위잖아요. 특히 하이밸류 쪽 파운드리는 TSMC가 90% 이상을 해요. 반도체 쪽. 90% 이상 삼성이 한 10% 정도 하거든요. 고급 파운드리는 3나노미, 5나노미 이쪽은 5나노미 이쪽은. 근데 만약에 대만이 지금 전쟁은 어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사일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 봤듯이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해도 우크라이나 초토화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이겼다 해도 초토화된 대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만이 그건 너무 아까운 거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대만이 밸류체인이 반도체 밸류체인이 가장 잘 돼 있고 네. 거기에 엄청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세계 기술력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 다 미사일 때문에 없어지면 중국도 다 잃거든요. 중국도 좋은 게 없어요. 두 번째 미국도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대만이 전쟁 때문에 다 스톱이 되면 전 세계가 스톱이 되고 미국이 당연히 스톱이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 다 루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만하고 쫙 깊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지금 미국이 하는 게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미국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급망을 북미로 지금 하겠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TSMC가 미국에 갔어요. 지금 미국에 갔잖아요. 오라고 해서 투자 받아라 해라고 해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만에 있는 생태계 정도로 미국의 생태계를 다 구축해 놓으면
여기가 막 뭐 우크라이나처럼 초토화돼도 미국 영향은 안 받겠죠. 그날이 아니고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네, 그거는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안 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전쟁 보면 아무도 예측해서 되는 전쟁은 없거든요. 맞아요. 전쟁은 어떤 우발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당연히 그 깊은 뿌리 씨는 있었죠. 근데 발생 지점은 항상 우연한 어떤 게 크거든요. 그러면서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윈도우 창구가 있을 텐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 때부터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이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 사오는 게 최첨단 무기예요. 이 세상의 최첨단 무기. 그러면 그게 지금 수주에서 완전히 대만이 다 이렇게 셋업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 군대들이 그거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 받고 하는 게 2024년이에요. 그래서 2024년 이후는 대만이 엄청난 군사 강 지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하면 중국에서는 또 불안하겠죠. 왜냐면 대만이 또 실력이 엄청 군사적으로 미국도 엄대 받아가지고 엄청 센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조차 중국이 대만이 자기 거잖아요. 중국 대만성이라 하거든요. 그럼 수복해와 있는데 대만의 또 중국의 독립분자라고 하거든요. 독립분자들이 많아서 그것도 무기로 내세워서 수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중국 정부는 또 고민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팩터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건 누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확률이 0은 아니다. 그리고 2024년 마침 바이든이 다시 그 대통령 대선이 있어요. 맞아요. 미국이. 그럼 대통령이 되실 때 후보로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전쟁이 나면 바이든한테 굉장히 안 좋은 팩터인 거죠. 미국 경제도 타격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트럼프 또 온다고 하니까 진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컴백 하니까 트럼프, 공화당 쪽에 유리하겠죠. 그러면 또 모르죠. 몰라요. 미국 쪽도 국회 의원들도 그렇고, 미국 쪽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두 쪽으로 나눴다고요. 시진핑 3년임 때문에 전쟁이 빨리 난다는, 2, 3년에 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쟁이 안 나는다. 이거 뭐 다 갈려가지고,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럼. 왜냐면, 대만이 전쟁에 들어가면 한국, 일본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 한국, 일본도 결국 전쟁이 터가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미국이 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총 쏘겠어요? 중국하고 싸운다고 하면 군대가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잖아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디서 전쟁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쏘겠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 상대방은 여기다 쏘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리스크가 0은 아니지만. 확률이 0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어렵다.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장기로 하잖아요. 장기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2, 3년에 전쟁이 안 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궁금한 걸 있잖아요. 이제 자기네들 충분히 마련할 시간을 갖는 거지. 그렇죠. 그럼 대만의 중요성이 덜 중요해지겠죠. 그럼 전쟁 나도 오케이 이렇게 되면 전쟁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만도 지금 머리 쓰겠죠. 이게 과연 미국 말대로 우리 공급망을 다 갖다 놓으면 오히려 대만이 더 위험해지는 걸 걔네도 대만 사람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우리 생태를 갖다 놓는 게 맞는지 안 하는지 헷갈리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고민할 것 같아. 오히려 대만을 지키려면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안 갖고 노는 게 맞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대만 거 다 옮겨갔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도와주겠어요? 굳이 그 피와 왜 다 어차피 아무리 미사일 전쟁해도 미국 군대가 투입이 되는 거는 사람이 죽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미국
군인들이 죽는 일은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은 보호받기가 더 힘들죠. 전략적 힘이 있어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도 머리를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시간을 가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항할 군사력을 충분히 갖고 가죠. 이번에 그 당대회 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게 군사력 강화입니다. 여기다 엄청난 투자를 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 군사 관련 주식들이 중국 군사 관련 주식들 엄청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 더 중국은 지금 다 알아요. 미국하고 같이 했을 때 왜 언젠가는 한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력 강화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할 거예요. 이미 군사 경비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좀 가속화된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가장 좋은 혜택 받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수출이 엄청 잘 되잖아요. 네, 방산 수출 잘 되고 있죠. 고부가가치 쪽은 아니지만 미국이 가장 비싼 거 팔고 한국은 좀 이쪽 우리가 한국 제품이 늘 가성비가 가장 좋잖아요. 군사용품도 그래요. 한국은 가성비가 가장 좋으니까 오히려 한국 거 제일 선호하죠. 예, 왜냐면 미국은 가장 비싼 거 팔고 독점적으로 팔고 미국은 자기네 최신 무기를 아무한테는 안 팔잖아요. 맞아요. 기술 유출 때문에. 근데 대만에 지금 다 판다는 거 아니에요. 대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중국은 그래서 미국에서 대만 정책법이 지금 상원에 통과가 됐고, 내년에 정책법으로 되면 아마 중국은, 왜냐면 대만이 중국 건데, 이거 내내 뭘 해서 막 대만 정책법 내고 이러냐. 하나의 중국을 내내 동의하는 조건을 우리하고 71년에 수교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이건 중국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왜 이중법이냐 아마 이러니까 아마 내년에 그 법이 통과되면 장난 아닐 거예요. 또 이슈가 엄청 커질 겁니다. 아무쪼록 뭐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산업화가 됐고 클라이막스를 찍고 떨어지고 생명력을 잃는 게 50년이 걸려요. 또 새로운 뭔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시기가 온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약간 뭐 당대 이후에 뭐 중국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안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이번에 보면 당대회 보고서를 보면 있잖아요. 가장 강조한 게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잖아요. 근데 경제안보 쪽으로 지금 앞으로 경착륙이 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풀진 않겠는데 미국 파월이 원래 비둘기파였어요. 이 사람은 금리를 올리는 걸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의장이 된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변했어요. 매파로 변했는데 그건 다분히 정치예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미국 주시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위험해요. 대가가 뭐냐면 주시장의 폭락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또 당하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 똑같아요. 채권 시장이 위태해. 이번에 영국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총리도 바뀌었잖아요. 제일 짧게 40일 만에 물러났잖아요. 사임했죠, 바로. 그게 미국과 일본 똑같아요.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중국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어디서 먼저 터지냐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왜냐면 한국은 아직 나라가 규모가 한계 있어서 그렇긴 한데 대국들과는 다 큰 머리를 써요. 이 큰 나라 특징에. 다 이렇게 딱 보죠. 어느 게 하나 먼저 무너지는 즉시 파월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미 먹을 게 생겼거든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안유화 쇼를 하잖아요. 안유화 쇼. 거기서도 여러 번 풀어드렸지만 지금은 먹을 걸 만드는 과정입니다. 미국이. 먹을 걸 만드는. 근데 그걸 잘 읽는 게 중국하고 유럽이에요. 알아요. 중국, 유럽, 일본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 머리가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몇 번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절대 먼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반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못하는 유럽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죠? 그거 제일 큰 또 그거예요. 아킬레스건이에요. 지금 제일 하나의 국가 경제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안보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에너지 안보가 도전을 받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유럽이 같이 올리지 않으면 유럽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할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 체질이 약한 나라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파운드화도 그래서 지금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추락하고 있죠. 예, 그래서 유럽은 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제일 먼저 대목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잃어버린 유럽이 10년이 시작됐다. 예,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은 절대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냐가 중국의 가장 큰 이 시진핑 3년임의 정책 과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네. 거기에서 내년에 경제를 어떻게 갈까 디테일한 게 나와요. 방향성적인 게. 그리고 내년 3월에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양회 두 개 회의가 열리면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게 나오거든요. 이러면 답이 나오는데 확실한 거는 부동산은 경착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서 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네. 지금 상황을 본다면 유럽 쪽에서 가장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들 국가에서 하나가 터지면은 분명히 자산 시장이 네. 충격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빠졌다 하더라도 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본다면 이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긴 한데 그럼 어떤 자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 제가 라이브 강연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거하고 또 연계되는 질문이에요. 네. 여기서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세 번의 기회 있다고 하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래 내가 아무리 어떤 출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경제학적으로 좀 더 전문화되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경제 주기설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 주기설이면 여러 가지 경제 주기가 있어요. 제일 긴 거는 50년. 50년 경제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0년, 10년, 작게는 3년 경제 주기설이 있어요. 이게 다 서로 다른 학자들이 제기한 거예요. 근데 50년 경제 주기는 한 산업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해서부터 죽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사실 인터넷을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있잖아요. 70년대 미국에서 이미 우리는 70년대 난 그때 태어나는 때인데 네. 그때는 이미 미국에서 이메일 같은 거 썼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개인이 이메일 시작하는 거는 90년대 초반 후거든요. 개인들이. 맞아요, 네. 그게 왜냐면 70년대, 80년대 미국 군사 네트워크에서 쓰던 게 이메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미국 항상 그래요. 군사 기술을 갖다 상용화 시키거든요. 자기네 먼저 하고 그게 인터넷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 인터넷을 접한 거는 90년대 이후거든요. 90년대 초 후반이에요. 네. 근데 기술은 이미 70년대 나왔어요. 그럼 70년대부터 지금 2020년이잖아요. 몇 년 흘렀어요? 50년이죠. 50년이죠. 네. 그겁니다. 답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산업화가 됐고 클라이막스를 찍고 떨어지고 생명력을 잃는 게 50년이 걸려요. 왜 지금 보세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네. 그럼 10년이 넘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죽을라 경제주기라고 해요. 10년 주기설인데 작게는 10년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산업이 굉장히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50년 한 산업의 태생부터 생산력으로서의 역할을 이루는 게 50년이거든요. 자, 그럼 인터넷이 여러분 알든 모르든 과거 50년은 인터넷이라는 새 기술이 우리 인간이 모든 잠재된 생산 요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한 역사입니다. 이게 과거 50년 이걸로 성장해 온 거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 10년은 있잖아요. 2009년에 뭐가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 생명을 다 할 뻔한 인터넷이 모바일 폰이라는 게 모바일 생태계가 나면서 한 번 더 성장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마무리되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자, 포인트가 여기에요. 지금 또 새로운 뭔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뭔가가 나와서 다시 한번 50년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흐름을 타는 기업은 미래의 구글이 되는 겁니다. 왜 구글이 됐어요? 구글 창업자들 특별히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 특별히 똑똑해서 구글이 성공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사람 똑똑한 게 있죠. 근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도 모르던 이 50년의 경제 주기설에서 이 상승 곡선을 탄 겁니다. 그게 98년부터거든요. 봐세요. 한국 네이버, 중국의 알리바바, 네. 텐센트, 미국의 구글 아마 다 98년에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네. 왜 이게 그때부터 이 창업한 빅테크 성공했는지 그때부터 이게 인터넷 상용 민간 상용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시대가 열린 게 그때입니다. 그래서 대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폭발 다 해서 저는 생산력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새로운 게 나서 또 50년을 끄고 그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적 부자들을 만들어내는 주기입니다. 이 주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번 라이브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50년 끌고 가는 게 뭘까? 일단 이거죠. 네네. 제가 힌트를 여기서 미리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강의 들으러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결론만 네. 말씀드릴게요. Y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 50년이 시작된다. 네. 50년 주기가. 그럼 새로운 기술이다. 그 기술이 뭘까? 이거고요. 네. 두 번째, 주글라 경제 10년 주기로 봐도 지금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한번 위기가 지금 실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저점입니다. 저점. 근데 이런 거에 사람들이 투자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제일 저점, 이제 그 질문 그거거든요. 봐봐요. 일대 위기가 완전 터지면 더 저점이 생긴다는 거잖아. 지금 이미 저점이에요. 지금 모든 우리가 주식 지표, 퍼 지표, PBR 모든 지표로 봐도 지금 과거 몇 년에 비해 저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지금 들어가기 꺼려하냐면 더 저점이 온다라는 거지. 왜냐면 맞아요. 어디서 터지면 네. 또 연쇄적으로 터지니까 더 저점할까. 그때는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걱정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그것도 저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걸 잡으려면 당신은 공부를 100권 넘어 읽으면 될까 말까예요. 100권 읽어도 잡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그럼 교수들이 다 부자가 될게요? 그렇잖아요. 왜 교수들이 다 부자가 아닙니까? 이 원리를 엄청 잘하는데도. 그 또 테크니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저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못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결론 말하면 2030년에 우리가 2020년에 아무나 들어가도 주식시장에 돈 벌었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혹은 또 2020년, 2021 돈 엄청 번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나 벌 때,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좋은 장이 왔다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왜 2020년, 21년 엄청난 기회인데 대부분 못 잡았어요? 잡은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이유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았던 사람도 다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포인트가 지금은 저점이고 고점은 아니다. 동의하죠? 고점은 네. 아니잖아요. 고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근데 더 저점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게 뭐 네. 지금 들어가고 더 들어가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들어가 더 떨어져도 후회하지 말라는 거고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아주 큰 게 우리가 인생에 아까 세 번의 기회는 어떤 게 인생 역전하는 기회 있잖아요.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 특징이 보면 다 위기에서 큰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큰 돈은 조금 버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이 완전 변할 정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 인터뷰 다 하면은 다 위기에서 엄청난 돈 벌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위기에서 벌 것 같아요? 절대 못 벌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좋다. 한 번에 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시기냐면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판이 바뀐다라는 뜻이 뭐냐면 질서가 새롭게 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가 새롭게 잡혀진다라는 거는 새로운 세력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질서가 안 잡히면 새로운 세력이 돈을 못 벌거든요. 한번 뒤집어져야 새로운 세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부자, 신흥부자 되는 거니까 운이 좋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판이 바뀌는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당신들이 활용 안 하면 2030년 전후인데 그때 와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시기냐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 올 테니까. 근데 언제 오냐?
우리는 레인지밖에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시장이 저점이 있단 말밖에 못 해요. 근데 지금 들어가야 돼요. 내년에 들어가요. 그건 제가 다 못 해요. 그렇죠. 그건 당신이 선택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들어가도 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저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럼 더 들어가야지 그때는. 예를 들어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기술 때문에 98년에 올라가는 곡선을 그럴 것처럼 그게 올 거예요. 새로운 50년 주기가 오면서 그 과정, 새로운 50년은 수많은 10년 주기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봉이 저기가 있는데, 네네. 히말라야 고봉이 저기 있는데, 네네. 그 사이에 소고봉이 많은 것처럼 올라갔다 골짜기 있다 올라갔다 이러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짧은 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잡으려면 저는 그 첫 번째 고박이 2030년 쪽으로 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공부하기 좋은 때예요. 첫째. 두 번째, 공부를 한다는 개념은 뭔지 알아요? 뭐 책만 본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하다못해 그냥 50만 가지고 해봐야 돼.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안 해보고 네네. 책만 보고 전문가처럼 말하는 이런 건 헛소리예요. 거기서 돈도 잃어보고 벌어도 보고 네. 신호애락을 다 겪어야 이 전문가 말하는 게 진짠지 저 전문가 말 진짠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해보고 듣잖아요.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치르면서 배워야 됩니다. 단지 내 거리에 앉을 정도로 대가를 치르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내가 치를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서 30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계에 왔을 때 내 인생의 역전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러면 라이브 강연 들어야 되겠죠. 좀 너무했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살짝 힌트만 주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이제 힌트 다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계는 두 개의 공급망으로 돌아갈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 좋았으면 이런 한국에 기회가 없었겠죠. 플랫폼이 되는 거죠. 무역 결제 규모가 양쪽으로 커지겠죠. 비슷한 좀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판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거의 한 1980년대 그때부터 자유무역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네. 40년 만에 지금 또 중국과 뭐 미국이 갈라서고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고 그래서 탈세계화, 리쇼링 트렌드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투자 기회가 발생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판이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죠. 네.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두 번째, 기술의 판이 바뀌고 이번에는 글로벌 질서 판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미국이 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를 자기 선에다 이렇게 끌어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구소련 존재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게 미국의 정해놓은 질서 속에 들어온 게 79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자기 동네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네. 글로벌 무대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게 2001년 WTO에 가입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면서 각자 잘하는 걸 내세워서 글로벌에 서로 무역을 하면서 폭발 성장해온 게 지금의 경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라는 한강 기적이 만들어졌고 일본이라는 또 대단한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게 사실 아시아 기러기 팬데 이론이거든요. 서방의 선진 기술이 일본에 먼저 갔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고소성장했고, 전후에. 네. 그 다음에 일본의 또 기술이 한국에 왔고, 또 한국이 한강기적을 만들었고, 또 이 기술들이 또 FDR 통해서 중국에 들어갔고, 또 중국이 세계 2위로 성장했고, 그래서 이 나라끼리 서로 막 부품, 이런 것들 막 무역하면서 다 돈을 벌었고, 네. 그게 과거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문제는 일본하고 한국 정도로 고속 성장해도 미국은 위협감을 더 넣을게요. 뭐 일본이 뭐 인구가 1억 3천밖에 1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 GDP 한 70%니까 완전히 환율 전쟁에서 죽여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하물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미국 GDP 80으로 왔어요. 네.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을 제어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은 어떤 미국이 중국 제어 때문에 이게 한 몸으로 돌아가던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하고 중국이 원래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공급망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그렇다고 미국하고 중국의 공급망이 이렇게 스무스 이래 헤어진 데서 그냥 중국을 다 배제하고 미국 쪽에 전 세계가 돌아가지고 미국이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서 중국 혼자서 돌고 이럴 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계는 두 개의 공급망으로 돌아갈 거예요. 결국 이 두 공급망상에서 연계가 올 겁니다. 제가 디테일 풀기는 한계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일단은 북미 중심으로 하나의 공급망이 돌아갈 거고요. 자, 그림 그리면 그다음에 여기에 허브는 누구냐면 미국 기술, 멕시코 중국의 역할을 할 거예요. 생산 공장. 그리고 캐나다 기술, 뭐 부품 소재. 그래서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USMCA예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돌아가고요. 유럽은 이미 화폐까지 유로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거기 또 동유럽 이런 데서 또 공장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월급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안 높으니까. 그래서 유럽이 또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갈 거고요. 아세아인데요. 그 다음에 아시아잖아요. 아시아가 문제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원래는 아시아끼리 하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제 표현 잘 들으세요. 원래는. 왜요? 한국과 일본이 기술 선도국가예요, 아시아에서. 그러면 미국 역할을 하는 거지, 아시아에서. 기술 선도국가. 그리고 중국은 시장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 그리고 제조 생산은 비싼 거는 한국, 일본, 중국이 하면 되고, 좀 부가가치가 낮은 거는 에이시안, 동남아 국가들이 베트남 이런 데서 하면 되니까, 거기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팔고, 시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일본, 한국이 기력이 머리 역할을 하고 기술을 하고 이렇게 아시아에서 단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아시아는 슬픈 게 뭐냐면 이념이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은 미국 쪽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게 하나의 공급망으로 이게 이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국과 일본은 완전 북미 쪽에 섰어요. 섰게 딱 이미 그게 IPEF, Chip4 뭐 이런 거잖아요. 공급망을 저쪽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일본은 공급망을 유럽하고 북미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렇다고 중국을 떠날 수 있냐? 한국과 일본 이런 아시아하고 중국을 못 떠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리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경제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못 떠납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전략이 뭐냐면 공급망을 두 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똑같아요.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은 그냥 중국을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요. 독일 왜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지 알아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극적으로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미국이 막 화내고 이러는데 왜 그래요? 먹거리가 중국에 있고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미국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냐?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해서 유럽도 지금 쪼개졌거든요. 독일, 이탈리, 프랑스는 사실 중국하고 되게 가깝게 왔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나쁘게 갈 생각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 때문에 나토라는 게 지금 뭐 미국이 막 이래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성이 있냐? 뭐 헤어져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똑같아요. 공급망 두 개를 못 갖고 가요. 북미에 또 가는 게 있고 또 중국하고 연계된 게 있고 한국, 일본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옛날에 하나만 갖고 갔어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쪼개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기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렸고요. 자, 그럼 기회의 측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이 과거처럼 되게 친했어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솔직히. 왜냐면 미국은 기술이 있고 중국은 시장이 있고 서로가 실제 시너지가 제일 커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싸움이 안 좋아요. 둘 다 손해예요. 경제학적 원리로 보면은 둘이 친하는 게 둘이한테 다 위너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같이 안 간다 이러면 봐봐요. 중국 측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세계가 어차피 이념을 하는, 특히 또 지금 시진핑이 집권 3기 시작되면서 굉장히 지금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외국에서 보기에는 폐쇄적으로 가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중국이 세계하고 호흡을 안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미국하고 직접 놀 때는 바로 미국하고 직접 놀기 때문에 그 즉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놀았어요, 중국은. 네. 미국하고 놀면서 바로 세계 최고 무대에서. 근데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면은 중국은 한계가 오거든요. 그렇다고 세계하고 안 놀겠어요? 놀아야 돼요. 그러면 중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완충 지역이 필요해요. 옛날에 한 번에 나가면 끝. 네. 미국이 받아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어차피 세계로 나와야 돼. 그게 미국이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이렇게 발받침을 해주는 나라가 필요해요. 그게 유럽이고 한국, 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럽은 독일이 그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일본은 좀 더 극우주의가 집권하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의 공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전문 용어가 나갑니다. 저는 전문 용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해요. 일반인들도 알아들어요. 저는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어려운 것도 전문 용어도 사람 말로 하자. 이게 제 슬로건이에요. 모든 걸 사람 말로 표현하자. 사람 아무리 말로, 네. 어려운 거라도. 심지어 반도체 용어도 사람 말로 하자. 뭐 이런 주의제. 저는 원칙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일반 사람들이 뭐 알아들으면 저는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식이 왜 만들어져요? 그 지식을 일반 사람들이 흡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어려운 전문 용어만 쓰면 뭐 알아들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려운 거 다 사람 말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도 차익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제도 차익. 네. 무슨 기회가 있냐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도 차익입니다. 예를 들면, 네. 또 이것도 그러니까 또 쉽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도 네. 차익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 하면은 한국이 제도 차익을 못 벌어요. 물건이, 네. 보세요. 이 물건이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 거래하면 500원에 팔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싸운다고 가정할게요. 이제 트럼프 그러잖아요. 이제 뭐 무역을 막 뭐라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바로 미국 못 가요. 가고 싶은데도. 네. 못 가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은 어차피 미국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미국 가야 돼? 미국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해. 아무리 정부에서 이래도 미국 사람들은 안 필요할 거예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 내에서 못 만드니까. 그럼 중국 거 사가야 되는데 옛날에 직접 사오면 돼. 근데 관계가 나쁘니까 직접 못 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베트남에서 만들면 베트남에서 사가겠지. 근데 베트남에서 다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물건은 중국밖에 없어. 제가 실제는 그런 물건이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실제 그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못 만들어요. 그게 미국이 어차피 갖고 가야 돼. 근데 지금 관계가 좋을 때 바로 500원에 사가면 되는데 이럴까 못 사가. 그럼 어떻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국에다 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미국 무역회사가 한국에다 무역회사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한국 무역회사에서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지. 그리고 한국에서 갖고 가는 거지. 그럼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 좋았으면 이런 한국에 기회가 없었겠죠. 한국의 무역회사 만든다는 게 뭡니까? 한국에다 법인을 만들고 한국 사람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한국은 GDP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이 직접 했으면 이게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진짜. 아니면 또 이렇게 되죠. 중국 사람이 원래는 바로 수출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생산하겠죠. 근데 이 500원 코스트는 못 맞출 거예요. 한국 사람 월급이 비싸니까. 그래서 내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적고 한국에 와서 AI를 쓰지 않는 이상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원가만큼 한국에서 못 만들어내요. 한국 사람들 월급이 비싸서. 그래서 한국 와서 생산을 만드는 건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한국의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다시 미국에 파는 한국 법인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법인 무역회사 받든지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무역회사 받든 어쨌든 옛날에 바로 가도 되는데 이게 한번 거쳐서 가게 되면 한국은 뭐가 되죠? 플랫폼이 되는 거죠. 되면 제일 기대하는 게 첫째 일자리가 생긴다. 둘째 물건이 거래가 되니까 GD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그게 한국 GDP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회죠. 그럼 그걸 하는 한국에 와서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가 또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게 생태계를 커지면서 결국 또 고급 인재들이 글로벌 무역이라는 게 뭐죠? 글로벌 크로스보더
글로벌 거래잖아요. 이거 고급 인재거든요. 네. 그럼 한국이 인재 깊이가 깊어지겠죠.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글로벌 인재 수요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한국이 인력 소질이 높아지면서 점점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왜? 한국에 가야 그런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왜 금융 허브가 뉴욕에 있고 왜 영국 런던이고 왜 홍콩 싱가포르입니까? 거기에 가야 금융의 톱 인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되죠? 또 관련 무역금융 인재들이 많아질 거고 무역 인재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한국 원화가 점점 글로벌 통화가 되면서 또 금융 허브도 되고 뭐 이런 기회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뭐 가능해 이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규모가 안 커져 그렇지 제가 지금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요. 직접 베트남이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해 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2주가 될 거 지금은 60일도 못 갖고 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벌죠. 네. 이런 걸 제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많은 그 제어적 다 제도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에 수출 못한다, 뭘 못한다, 다 제도잖아요. 제도가 생긴다라는 거는 비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해결해주는 기업들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걸 제도 차익, 기회가 생기고요. 실물 경제에서 생기고 그게 결국 금융으로 표현됩니다. 무역금융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럼 네. 한국에 들어오는 무역법인들은 기업이라는 게 다 금융으로 하잖아요. 그럼 한국 은행들을 많이 무역금융을 많이 일으키겠죠. 그럼 또 한국 은행들이 글로벌 은행이 되면서 무역금융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거래, 무역 결제 규모가 양쪽으로 커지겠죠. 네? 이게 너무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국이 또 무역금융 허브가 되면서 또 원화도 힘을 더 많이 받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인재 양성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금융시장도 커질 거고요. 금융시장 커질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여기에서 많은 그 실물 차익 거래가 많이 생기겠죠. 원래는 500원짜리가 이렇게 한번 거쳐가면서 1000원이 되면서 500원이 새로 붙게 되잖아요. 그 500원은 누가 벌어가죠? 이 유통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 500원 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500원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제도 차익거래 기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탈세계화 네. 관점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약간 좀 우려를 표하는데 또 새로운 시각을 이렇게 제시해 네. 주시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달라요. 다 기회가 있다.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 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 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 제2의 인터넷 혁명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 메타버스 한다면 되게 범위가 넓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메타 이런 플랫폼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과 같은 뭐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기업, 그 다음에 비트코인처럼 아예 그냥 탈중앙화된 코인, 그 다음에 네.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 NFT 같은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투자 대상들이 좀 다 유망한 건지 약간 이 각자의 이런 투자 대상들을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맞습니다. 궁금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사실 오늘 질문들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번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네.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네. 스스로 가서 고기를 낚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낚아서 고기를 주면 그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르치는 방법은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직접 잡아서 주는 거는 한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경제학에서 낚시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게 논리를 펼쳐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논리를 보고 스스로가 한번 쭉 논리대로 해서 답은 자기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자기가 낚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논리를 펼치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항상 짧은 시간에 결론밖에 말씀 못 드려서 항상 제가 안타까운데요. 제가 사실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이거 한 기수로 전문 다뤄줬어요. 논리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네네.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란, 블록체인이란, 가상자산이란 이렇게 투자할 때 뭘 체크해야 되게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큰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래요. 우리가 옛날에는 막 가상자산이라 나오기 전에는 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산으로서 투자를 우리 월급 말고 월급을 벌어서 내가 차곡차곡 저축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뭐 있습니까? 뭐 일단 일반적으로 뭐
뭐 그냥 주식, 뭐 채권 그렇죠. 등등.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이죠. 네네. 한국 그렇죠. 부자들하고 중국에 비슷해 다 부동산 돈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자산 빼고 옛날에 돈을 투자한다고 이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뭐 부동산, 집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보험, 투자 보험 상품에 드는 거죠. 아니면 뭐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잖아요. 네네. 머니마켓 펀드에 가서 단기 금융 위험이 없는 걸 하는 투자가 있었고요.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에 눈 떠가지고 요즘에는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 다 관심 갖게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자산군이라고 하잖아요. 자산군 플러스 가상자산군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자산 개념하고 이 가상자산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가상자산의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앞에 주식도 그렇고 주식의 본질은 뭐예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 이러면 삼성 주식이 올라가냐 안 올라 결국 본질적으로 누가 결정하냐면 삼성전자가 돈을 버냐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요. 이 종이 조각이 요즘 이러면 3만 원이다. 삼성전자 한 주가 3만 원이다 하면 이 종이에 3만 원 찍혀 있는 거잖아요. 주식 증서에 3만 원. 근데 이게 진짜 3만 원에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증권의 가치는 그 기초자산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삼성 발행한 채권이나 이런 주식은 삼성전자라는 기초자산에 돈을 버는 거에서 결정이 돼요. 부동산이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부동산을 서울 부동산. 이러면 서울 부동산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결국은 서울 경제가 결정해요. 서울시 경제가. 서울시 경제가 커질수록 서울 부동산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서울 경제가 안 커져. 아무도 안 와, 서울이라는 지역을. 그럼 서울 부동산이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 가격은 서울시 경제가 결정해요. 그럼 서울시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면 서울시 부동산이 올라가겠죠. 네. 서울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시 경제가, 그러니까 서울시 부동산의 기초자산은 서울시 경제입니다. 예? 원화 환율 가격이 지금 1,500 간다 안 간다 이러는데 원화 환율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원화 환율의 기초자산은 누굽니까? 한국 GDP예요. 네. 한국이란 나라가 돈을 버냐 못 버냐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한국이 무역 수출을 해서 무역 흑자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요. 무역 흑자를 한다는 건 달러를 벌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원화 환율이 폭락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GDP가 수출하려면 뭐죠? 한국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 환율 가격의 백에셋은 한국 GDP입니다. 자, 가상자산도 백에셋이 있어요. 예를 들어 NFT. 우리가 미술포에 모나리자 NFT 있잖아요. 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 모나리자 NFT 가치는 어디서 결정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롤리로 풀면 모나리자라는 그 원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요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모나리자 NFT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모나리자 그림을 많은 사람이 수요할수록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잖아. 실물 모나리자 그 하나의 가격이 만약에 막 1,000억씩 해. 그럼 그 그림을 1,000억 부자 아니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나리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그 수요가 어디로 오죠? 모나리자 NFT에 오는 거지. 네. 모나리자 NFT는 뭐죠? 그 그림을 디지털 그림화해서 만든 게 모나리자 NFT잖아요. 그럼 그 NFT라도 갖고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나리자 NFT 자산 가격은 모나리자 그림에 대한 수요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백에셋이 가격입니다. 그게 가상자산이거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제가 다 풀지 못하게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6천까지 갔다가 네. 지금 2천대로 왔잖아요. 네. 그냥 똑같은 논리로 비트코인의 기초자산은 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기초자산은 네. 그건 약간 백에셋이라고 보는 게 애매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노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뭐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네. 그런 유저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초자산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어느 나라 하면 그 나라 GDP겠지만 네. 그럼 사람 헷갈리잖아. 그럼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백에셋이 뭐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기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기능이 뭐죠? 결제입니다.
비트코인 결제하는 거 네네. 국제간 결제거든요. 워낙 국제 결제돼야 안 돼요. 워낙 안 되죠. 안 돼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일본에 가서도 어느 마트에 들어가 결제할 수도 있고 받아주는 가게에 되겠죠. 한국도 여기 받아주는 가게가 많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대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갖고 오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 허용한 나라는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수요가 많아지냐 안 지냐에 따라서 거기가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제로 쓸까? 첫 번째. 두 번째, 비트코인은 원래는 결제로 나왔는데 후에는 결제가 아니라 뭘로 됐죠? 약간 좀 보유 자산으로 네, 됐어요. 약간, 네. 예, 오히려 이렇게 자산 보유, 황금처럼, 맞아요. 금처럼 네. 보유 디지털 자산 금처럼,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결제기능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달러가 지금은 금리 인상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갔지만 옛날엔 달러가 거꾸로였어요. 달러 가치가 대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화폐는 대폭락. 막 절상할까 유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게 보유 자산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금을 왜 갖고 있어요? 유사시에 쓰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보유 자산 개념이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세계의 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유 자산 수요도 엄청나거든요. 특히 월급 받는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 자산 그 수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달라요. 왜 그러냐면 법정 통화는 항상 모니터링 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필요로 해요. 보유 자산으로 수요가. 네. 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그걸 결정하는. 그래서 가상자산은 항상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철학자 니체리 말했잖아요. 존재하는 건 다 합리적인 거다.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자산군으로서 가상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 걔네들이 대표하는 그 백에셋, 기초자산을 결정한다. 이런 마인드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 다 기회가 있다. 네. 그 모니터링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뭐 최근에 중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CBDC 발행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추적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한다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입지가 더 견고해질 수 훨씬 있겠네요. 더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CBDC 나오면 네. 비트코인 수요가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이건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공존하는 관계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기능성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약간 스마트 DAB라고 계약. 하죠. 네, 네,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생태가 더 커지면 맞아요.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예, 항상 그 네. 걔가 대표하는 기능이 본질에 입각해서 내 갖고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를 네. 판단해야 되겠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대규모로 사이다 경제에서 단독 세미나를 오픈하시는데 중간중간에도 약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50년이라는 이 기회는 아무나, 왜냐면 사람 수명이 옛날에 60살이 환갑이었잖아요. 네. 왜 60살이 환갑이었어요? 오래 살았다고 이제 예. 축하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인생에 두 번의 50년 주기를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다 못 잡겠죠. 그렇죠. 그래봤자 100살이 오래, 몇 명이 100살까지 살지 못하니까 네. 한 번 50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세상에 숨 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 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50년은 큰 고봉이 만들어지는 거지. 네. 완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렸다는 현실이 기회라는 거고. 근데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첨단 기술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줄 거고요. 네. 50년 기회 도대체 뭔지를. 네. 근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 구글 같은 사람이 못 될 거 아니에요. 구글 같은 기업을 못 만드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들 기회가 없냐 아죠. 아까 죽을라 10년 기회가 있으면 작은 고봉을 태킹하는데 그 작은 고봉이 2030년 전후로 올 건데 그거는 공부로서 충분히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모를 때는 정말 어려워 보여요. 공부해보세요.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코딩이에요. 몇 개 그 줄이에요. 네네. 이렇게 간단해요. 모를 때는 어렵습니다.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혼자 터득하는 거랑 누가 한번
터뜨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질서가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고 글로벌 통화 질서가 변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 패턴이 변하고 있고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땡큐하게 그 변혁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도 여기 부분에 제가 100%는 말씀 못 드릴게요. 에베레 로저가 말한 것처럼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이 있거든요. 네네. 새로운 게 오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변형시키는 이노베이터가 있거든요. 그게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네. 2.5%.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막 공부하면서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13.5%입니다. 적극적인 수용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네. 13.5%입니다. 네. 합하면 16%거든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34%예요. 그걸 메이저 어댑터라고 하는데 그게 16%, 34%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네. 이 강의를 들으면 근데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그 2.5%와 13.5%입니다. 그 나머지 34%는 그 세상을 진짜 오해 만들었고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34%예요. 네네. 근데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한 10%. 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 큰 돈 번 사람들은 앞에 2.5%와 13.5%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제가 뭐 거기 16% 된다 보장은 없어요. 각자 받아 소화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네. 그 50% 안에는 들게 할 수는 있죠. 그런 계기는 마련할 수가 있다. 예. 근데 거기서 훨씬 또 공부를 이미 준비된 사람은 2.5%가 되면서 넥스트 구글 같은 기업을 만드는 시점이 시작점. 아까 98년에 구글, 애플, 그 중국, 애플이 아니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뷰,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50년 만에 부자 되는 기회. 사실 여기저기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뭐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본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 50년 만에 발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2.5%와 13.5%에 들기 위해서는 한번 교수님의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네. 말로 말씀하신다. 네. 저도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IT 뭐 코딩 용어가 많다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핵심을 이해하면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알려주는지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유아 교수님 아시다시피 정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을 해서 정말 50년 만에 발생하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유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